어르신, 오늘 컨디션이 조금 나아 보이세요. 편안하신가요? 하고 간호조무사 강민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곁에 있던 수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 복용 시간을 조정해 볼까요? 하고 제안했습니다. 이진혁은 온몸이 쇠약해진 상태로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가느다란 햇빛이 희미하게 그의 이마를 비추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강인한 체력을 지닌 군인이었고 전쟁터에서 수많은 밤을 지샜습니다. 지금은 그 흔적이 무색할 만큼 쇠약해진 몸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병실 벽은 베이지색 도배지로 마감되어 있었고 차분한 음악이 아주 낮은 음량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이진혁은 피곤함을 느끼면서도 매일 이곳에서 간호조무사들에게 의존하는 삶이 낯설었습니다. 그는 몇 달 전 의사로부터 더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라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가족들은 그를 이 요양병원으로 모셔왔습니다. 처음에는 차가운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죽음을 담담히 준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과거 자신이 겪었던 전쟁의 악몽을 꾹꾹 눌러두지 못했습니다. 밤이면 식은땀이 흥건해졌고 새벽에는 숨이 막혀 깨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간호조무사들은 그를 달래며 안정을 취하도록 도와줬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간호조무사 강민지가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침대 곁에 다가가서 이진혁의 맥박과 혈압을 확인했습니다. 강민지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러 환자를 돌보며 늘 밝은 태도를 유지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르신, 혈압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지금은 무리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셔주세요. 하고 조근조근 말했습니다. 이진혁은 미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이렇게 챙겨주셔서. 강민지는 표정에 안도감을 띠고 곁에 있던 서랍에서 약통을 꺼냈습니다. 그는 약을 삼키며 미묘한 쓴맛을 느꼈습니다. 한때 단단한 군 시절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손떨림조차 제어하기 힘든 처지가 되었습니다. 간혹 자존심이 상했지만 강민지와 같은 간호 인력의 도움 없이는 일상조차 힘들었습니다. 그가 잠시 눈을 감았을 때 문득 아득한 과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전쟁터에서의 폭음, 탱크 소리, 그리고 무전기 너머로 들려왔던 조난 신호. 그것들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잊었어야 했는데 아직도 생생하구나. 하고 되뇌었습니다. 이진혁은 전쟁에 참전했을 때 특수임무를 수행했던 병사였습니다. 그는 당시 소대장으로서 많은 부하들을 이끌고 위험 지역을 누볐습니다. 적의 포화를 뚫고 전진하거나 야간 작전을 수행했던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사방이 폭탄 소리로 가득 찼고 부대원들은 목숨을 걸고 임무에 임했습니다. 그 시절 이진혁은 꽤 유능한 지휘관이었습니다. 무뚝뚝한 성격이었지만 책임감이 남달랐고 병사들을 목숨보다 귀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함께 밤을 새우며 웃고 떠들던 전우 중 일부는 귀국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내가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자책을 품었습니다. 전쟁터에서의 선택은 늘 목숨을 담보로 했고 한 번의 실수가 치명적인 희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후유증은 전역 후에도 오랫동안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가 전역해 사회에 나왔을 때 주변에서는 대단한 영웅으로 대접했습니다. 언론 인터뷰가 들어오기도 했고 여러 단체에서
감사패를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영웅이라 부르는 걸 거부했습니다. 잃은 동료들을 떠올리면 영웅이라는 단어가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심적 괴로움이 쌓여서였는지 결국 그는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말기 진단을 받으면서 병원과 집을 오가다가 이곳 요양병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요양병원은 도시 외곽에 있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옆에는 작은 공원이 있고 건물은 4층 규모로 비교적 단출했습니다. 1층에는 진료실과 물리치료실, 2층부터 4층까지는 입원 병동이 있었습니다. 이진혁은 3층 한쪽 병실에 배정되었습니다. 이 병실에는 같은 층에 고령의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말기 환자였고 휠체어를 타거나 침대에서 생활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활발한 존재가 바로 간호조무사 강민지였습니다. 그녀는 이진혁을 포함한 여러 환자를 담당하며 매일 돌봄 일지를 작성했습니다. 언제 어떤 환자가 통증을 호소했는지, 혈압이나 맥박은 어땠는지, 식사는 얼마나 했는지 등 세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사소해 보여도 놓치면 큰일이 날 수 있다. 고 믿으며 늘 꼼꼼하게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어느 오후 강민지는 서류를 정리하던 중 이진혁의 옛 군경력이 짧게 기록된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환자 정보에는 6.25 전쟁 참전용사 정훈특수부대 소대장 역임.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민지는 그제야 이진혁이 왜 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지 짐작했습니다. 그에게서 전쟁 당시 이야기가 드물게 흘러나오기도 했고 악몽에 시달리는 모습을 바로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날 저녁 강민지는 이진혁의 병실로 들어가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무언가 깊이 생각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강민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식사는 조금 하셨나요? 이진혁은 미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까 죽을 조금 먹었습니다. 입맛이 통없네요. 강민지는 조금이라도 드셔야 기력이 유지됩니다. 힘드시겠지만 내일은 영양사님과 상의해 볼게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진혁은 살짝 시선을 돌려 강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민폐만 끼치고 가나 싶어 미안해요. 하고 말했습니다. 강민지는 무슨 말씀이세요? 어르신은 저희에게 늘 감사한 존재이세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이진혁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다 타버린 시골 논처럼 메말랐던 감정이 다시 촉촉이 젖어드는 걸 느꼈습니다. 오래전 전쟁터에서 동료를 보살폈던 기억과 지금 자신이 보살핌을 받는 이 상황이 묘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며칠 후 병동에는 새로운 환자가 한 명 도착했습니다. 김용태라는 이름을 가진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몸이 매우 불편해 보였습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간단한 거동조차 어려워했습니다. 강민지는 그를 담당하게 되었고 이진혁은 우연히 복도에서 간호침대를 끌고 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새 환자분이신가요? 이진혁이 복도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물었습니다. 강민지는 김용태의 손목에 차고 있는 환자 정보를 확인하며 네, 오늘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보호자가 안 계신 것 같아요. 직접 서류 처리를 하셨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진혁은 덤덤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엔 혼자이신 분들도 많죠. 요양병원 복도에서는 휠체어 끄는 소리, 환자들이 가끔 내뱉는 한숨, 간호 인력의 낮은 목소리 등이
어우러졌습니다. 이진혁은 매일 반복되는 이 풍경 속에서 문득 옛 동료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도 각자 살아남았든 아니든 결국 이런 삶의 마지막 지점을 맞이했을 것 같았습니다. 전우들 중 몇 명은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덜어는 세상에 없다며 소식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김용태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뚜렷이 말하진 못했지만 김용태의 눈에는 무언가 깊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듯했습니다. 이진혁은 호기심이 일면서도 자신이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용기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조차 수많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진혁에게는 며칠에 한 번씩 찾아오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딸과 사위, 그리고 어린 손자가 가끔씩 방문했습니다. 딸인 이지혜는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면서도 시간을 내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이지혜는 손을 꼭 쥐고 들어와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통증은 좀 줄었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진혁은 딸에게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여기 간호사분들이 잘 챙겨주셔서. 하고 대답했습니다. 손자는 방 한가운데를 기어다니면서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이진혁을 바라봤습니다. 이진혁은 손자의 뺨을 살짝 쓰다듬으며 애써 웃었습니다. 전 녀석이 이제 잘 껐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딸은 웃으며 네, 이제 곧 뛰어다닐 것 같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이진혁은 자신의 젊은 시절이 문득 스쳤습니다. 그 역시 부모가 계셨고 군대를 떠나기 전날 어머니가 해주신 밥을 먹으며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방이라는 말이 전쟁이라는 현실에 휩쓸려 수년이 되었습니다. 무사히 돌아온 뒤에도 적응이 어려웠고 이제 이런 병상에 누워 생을 마감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습니다. 딸 가족이 돌아간 뒤 그는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실 창문 아래 작은 마당에는 간호사들이 오가며 환자를 산책시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공간에서도 그의 기억은 여전히 총성과 폭격음이 가득한 전쟁터를 배회했습니다. 평화는 대체 무엇일까? 그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얼마 후 병원 내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김용태가 밤중에 갑작스럽게 흥분 상태가 되어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병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오려다가 넘어져 머리를 부딪힐 뻔했습니다. 새벽 당직을 서던 간호조무사들이 급히 달려가 그를 제지했고 결국 진정제를 투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민지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김용태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고단한 표정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고 눈은 멍하니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민지가 어르신, 많이 놀라셨죠? 지금은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김용태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지만 얼굴에 미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진혁은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괜히 마음이 쓰였습니다. 언젠가부터 김용태라는 노인에게서 자신과 비슷한 공허함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김용태의 병실 문 앞까지 갔습니다. 그곳에서 마주친 강민지는 혹시 김용태님께 무슨 말씀이라도 해주실 건가요? 제가 자리를 비켜드릴까요? 하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진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 안에 들어가자 김용태는 무표정한 눈빛으로 이진혁을 바라봤습니다. 이진혁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많이 힘드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밤에 깨어 있었는데
소리가 들리더군요. 김용태는 미미한 신음소리만 냈습니다. 말을 이어가기 힘든 상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 마디라도 해볼 요량으로 이진혁은 제가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도 밤에 악몽을 꾸곤 했습니다. 혹시 비슷한 트라우마가 있으신 건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고 김용태는 어렵게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전쟁.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 하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이진혁은 놀라며 그를 응시했습니다. 어르신도 참전하셨나요? 어떤 부대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김용태는 선명하게 말하지 못했지만 동부전선, 분대장, 민간인, 실수로 같은 단어들을 힘겹게 꺼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진혁은 무엇이 그를 괴롭히고 있는지 대략 짐작했습니다. 민간인 피해와 관련된 일은 전장에서는 흔하지 않게 벌어졌고 그 죄책감에 평생 시달리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이진혁은 조용히 김용태의 손을 잡고 저도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조금은 압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김용태는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입술이 떨리는 기색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진혁의 마음속에서는 묘한 공감이 솟아났습니다. 나와 비슷하게 전장을 겪은 사람이 또 여기 있구나. 그는 자신도 모르게 김용태를 향해 위로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로 아픈 몸이지만 그때 못다한 이야기가 있으면 들어드릴게요. 하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며칠 후 김용태는 진정을 찾았고 언어치료사와 심리치료사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는 조금 더 명확하게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진혁과도 가끔씩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만 그 대화는 전쟁의 어두운 한 페이지를 공유하는 것이라 둘 다 쉽게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간호조무사 강민지는 병동 라운지로 두 사람을 모시고 나왔습니다. 둘 다 가끔씩 밖을 보셔야 기분 전환이 됩니다. 햇빛이 좋으면 몸에도 좋아요. 하고 제안했습니다. 라운지의 통유리창 너머로는 작은 마당과 멀리 산자락이 보였습니다. 아침에는 이곳에 햇빛이 부드럽게 들고 오후에는 나른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진혁은 휠체어에 앉아 천천히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김용태 역시 옆에 휠체어를 대고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강민지는 두 사람 근처에 있다가 잠시 뒤 약속된 물리치료 시간 때문에 자리를 떴습니다. 그제야 라운지에 둘만 남았습니다. 조용한 침묵 속에서 이진혁은 자신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이진혁이라고 합니다. 어디 부대셨는지 좀 더 여쭤봐도 될까요? 김용태는 입을 꼭 다물고 있었지만 이내 작게 답했습니다. 김용태, 3사단, 동부전선, 거기까지 말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진혁은 그 부대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동부전선은 지영이 험준에 전투가 매우 치열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김용태는 움츠린 어깨를 부들부들 떨다가 민간인들, 잘못된 위치, 내가 놓고 온 사람들 하고 몇 마디를 더 뱉었습니다. 이진혁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민간인 5인 사격이나 작전 중 발생했던 비극적 상황을 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김용태가 더 힘들어하지 않도록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기만 해도 조금은 나아질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수많은 동료를 잃고 무너졌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김용태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는 옅은 한숨을 내쉬며 당신도 힘드셨겠죠. 하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이진혁은 그 말에 눈을 감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직도 계속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남아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인연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김용태는 살짝 눈물을 흘렸고 잠시 후 두 사람은 서로의 침묵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간호조무사 강민지는 두 노인의 대화를 곁에서 지켜보며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진혁이 다른 환자와 소통하는 건 꽤 드문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대체로 혼자 지내며 종종 딸 가족과만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용태와는 비슷한 전쟁 경험이 있어서인지 마음의 벽을 조금은 허무는 듯 보였습니다. 강민지는 업무 일지에 이진혁, 김용태 두 분이 서로 전쟁 트라우마를 공유하는 듯함. 상호 간 대화 지속 시 긍정적 효과 예상. 하고 짧게 적었습니다. 사실 간호조무사로서 그녀는 환자들의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서적 안녕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이진혁이 약을 먹고 나서 한참 뒤에도 깨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어르신, 아직 안 주무시나요? 하고 강민지가 물었습니다. 이진혁은 작은 탁자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전우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저기 김용태 어르신도 혹시 저 비슷한 사진을 갖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강민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글쎄요,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하고 말했습니다. 이진혁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은 안 돼요. 그분이 준비가 안 되었을 거예요. 아마도 전쟁 기억이 우리 둘 다를 짓누르고 있겠죠. 강민지는 이해한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조금씩 시간을 두고 대화를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이진혁은 오랜만에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보면서 김용태와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지금까지 외면해왔던 전쟁 속 진실을 누군가와 공유하는 게 마지막 생애에 해낼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요양병원 식당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밥을 먹거나 죽을 먹으며 간호조무사들의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진혁은 휠체어를 타고 식당 입구에서 대기했습니다. 강민지는 그에게 접시를 건네며 오늘은 가벼운 미음하고 반찬 조금 준비했습니다. 드실만 하실 거예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식당 구석에서 김용태가 홀로 식사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천천히 수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자유롭게 말하진 못했지만 먹는 동작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진혁은 잠시 망설였지만 강민지의 도움을 받아 김용태 근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두 노인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진혁이 살짝 미소 지으며 조금 드실 만한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김용태는 낯선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금방 고개를 끄덕이며 네.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식사 시간 동안 둘은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그저 같은 공간에서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묘한 연대감이 생기는 듯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이진혁은 강민지의 도움으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복도를 지나면서 그는 창문 너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작은 새가 창틀에 앉아 깃을 다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직 세상은 평화로워 보이네요. 하고 그가 중얼거리자 강민지는 네, 정말 그렇죠. 지금처럼 평화가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하고 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요양병원에서는 주기적으로 열리는 힐링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심리치료사와 음악치료사가 환자들을 모아 간단한 노래나 율동을 권유하거나 담소를 나누도록 유도했습니다. 이진혁은 평소에 이런 모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강민지의 권유로 한번 참석했습니다. 사람들은 의자나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치료사들은 잔잔한 곡을 틀어주며 손뼉을 치거나 박자에 맞춰 몸을 움직이도록 도왔습니다. 이진혁은 처음에는 그 분위기에 적응하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곁에서 조금씩 움직이셔도 좋아요. 하고 말을 건네는 치료사의 온화한 표정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문득 한쪽에서 김용태가 조용히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리듬에 맞춰 박자를 맞추려 했지만 손이 잘 따라주지 않는지 엇박자가 났습니다. 그래도 표정만큼은 이전보다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이진혁은 저분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노래가 끝난 뒤 치료사는 오늘 기분이 어떤지 한마디씩 말해볼까요? 하고 제안했습니다. 몇몇 환자와 보호자들이 돌아가며 짧게 소감을 나눴습니다. 어떤 분은 오랜만에 즐거웠어요. 하고 말했고 또 다른 분은 팔이 아파서 많이 못 움직였지만 소리가 좋았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진혁 차례가 되자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강지박의사관 전쟁에서 많은 걸 잃고 스스로를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지 못한 분을 만났고 또 이렇게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니 살면서 미처 못 누렸던 평화가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치료사는 따뜻한 미소로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하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이진혁은 옆 병실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어보니 간호사들이 김용태 곁에 모여 있었습니다. 김용태가 자꾸 무언가를 반복해서 말하는데 잘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이진혁은 휠체어를 밀고 다가갔습니다. 김용태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죄를 비관상자자간다 지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 사람들을 하고 말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진정하세요. 지금은 괜찮으실 거예요.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하고 달래려 했습니다. 이진혁은 망설이다가 간호사들에게 제가 조금 이야기해 볼게요. 하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김용태 곁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괜찮으시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김용태는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습니다. 동부전선에서 민간인이 있다고 보고받았는데 이미 포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나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그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하고 흐느꼈습니다. 이진혁은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잘못된 정보나 지시로 인해
비극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을 혼자 짊어지기는 너무 무겁습니다. 그 당시의 지휘 체계와 상황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저도 잘 압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김용태는 고개를 숙인 채 울음을 참지 못했고 간호사들은 함께 그의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그날 이후 김용태는 점차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당시 자신이 범했던 실수와 그것으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이 그를 평생 잠식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상처를 숨긴 채 살아왔고 가족도 없이 지내다가 결국 이곳 요양병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진혁은 진지하게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전우들을 잃고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김용태는 눈물을 훔치며 당신도 같은 아픔을 느끼셨군요. 하고 말했습니다. 이진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니 전쟁 속에서는 모두가 피해자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당신도 잘못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삶에서라도 스스로를 조금씩 용서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고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간호조무사 강민지는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하는 광경을 지켜보며 요양병원에서 드물게 보는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말기 환자들은 스스로 감정이나 과거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진혁과 김용태는 서로 전쟁이라는 공통 분모로 묶여 깊은 대화를 나누는 듯 했습니다. 강민지는 이 광경을 수간호사에게도 보고했습니다. 두 분이 서로에게 위안을 주는 것 같아요. 전쟁 트라우마가 심했던 것 같은데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풀고 있습니다. 수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면 전문 상담사와 연결해 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네요. 마지막 시기일지라도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덜고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하고 지시했습니다. 그날부터 상담사가 주 2회 요양병원을 방문해 이진혁과 김용태의 심리치료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두 노인은 별로 기대하지 않았지만 막상 상담사가 온화한 목소리로 그때 어떤 상황이었나요? 마음속에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하고 물으면 하나씩 꺼내놓는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때론 울기도 하고 한참 침묵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상담사는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모두가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직접 폭력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그 구조 속에 놓여 있었다는 자체가 엄청난 트라우마를 유발합니다. 스스로를 너무 책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조심스럽게 조언했습니다. 이진혁은 그동안 외면했던 전시 기록과 사진들을 다시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가져다 준 앨범 속에는 전우들과 찍은 흑백 사진, 훈장을 받았던 때의 모습 등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걸 넘기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의미였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 와서야 과거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김용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서투른 손으로 떨리는 글씨를 적어내렸습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과오, 군상부의 명령, 그리고 민간인 희생의 흔적 등. 이진혁은 어느 날 그의 병실을 찾았을 때 김용태가 그 메모를 왼손으로 붙잡고 눈물을 떨구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내가 누군가에게 말했더라면, 그래도
더 편했을까요? 하고 김용태는 힘겹게 물었습니다. 이진혁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지금이라도 말하시는 게 늦지 않을 겁니다. 함께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어요. 김용태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오랫동안 잠겨있던 무거운 전쟁의 진실이 서서히 표면 위로 떠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요양병원에서는 작은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지역사회 봉사단체에서 찾아와 평화와 기억을 주제로 이야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주로 어르신들이 참석했는데 전쟁 당시 겪었던 일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독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는 많이들 세상을 떠나고 증언할 분들이 점차 줄어드니 후세를 위해서라도 기록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봉사단체 대표가 강조했습니다. 이진혁은 망설였지만 강민지의 권유로 행사장에 나갔습니다. 김용태 역시 휠체어에 몸을 실은 채 같이 참석했습니다. 대표는 말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여러분의 이야기가 없어지면 후세는 전쟁의 비극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작은 메모라도 좋고 구술 녹음이라도 좋으니 남겨주시는 게 어떨까요? 이 말을 들은 두 노인은 나란히 침묵했습니다.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김용태는 미약하게 해볼까요?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진혁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 기억이 언젠간 도움이 되겠죠.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둘은 간호사와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자기 이야기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녹음이 진행될 때 김용태는 자주 울먹였고 이진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전우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미안합니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녹음 파일은 봉사단체와 병원에서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나중에 원하시면 가족들에게나 혹은 역사 연구기관에 전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녹음을 마친 뒤 이진혁은 몸이 부쩍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식사량이 크게 줄고 통증이 심해져서 약물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밤에 잠을 거의 못 자고 가슴 답답함을 자주 호소했습니다. 딸 이지혜가 병실로 달려와 아버지, 괜찮으세요? 조금만 더 버텨보실 수 없을까요? 하고 울먹였지만 이진혁은 힘겹게 손을 뻗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나는 충분히 살았어. 하고 말했습니다. 강민지는 이진혁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했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잦아졌고 호흡도 불규칙했습니다. 응급조치를 할 수도 있지만 말기 환자이신 만큼 편안한 임종 돌봄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고 수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가족들도 동의했고 모든 의료진이 이진혁이 최대한 고통 없이 마지막을 맞을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그 사이 김용태는 어느 정도 자립이 가능해졌으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분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하고 강민지에게 물었습니다. 강민지는 그냥 곁에 있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거예요. 하고 답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이진혁은 한쪽에 누워 창밖의 어슴푸레한 가로등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지만 의식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김용태가 휠체어를 밀며 들어왔습니다. 간호조무사가 도와줘서 가능했다고 했습니다. 저 잠깐 괜찮으시면 뵙고 싶었습니다. 하고 김용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진혁은 겨우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 시간에 오셨네요. 괜찮으신가요? 김용태는 네,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진혁 씨가 더 걱정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진혁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서 내 옆에 있던 동료가 이렇게 마지막에 또 내 옆에 있네요. 하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둘은 같은 작전에 투입된 적이 없었지만 함께 전쟁의 무게를 짊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김용태는 떨리는 손으로 이진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제가 여태껏 만나본 사람 중에 내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분이실 거예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진혁은 힘겹게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저도 고맙습니다. 전쟁의 진실을 계속 숨기고만 살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누군가와 나눌 수 있어서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불어오는 밤바람이 서늘했지만 병실 안에는 두 노인의 미묘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며칠 뒤 이진혁은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임종 순간에는 딸 이지혜와 사위, 간호사 몇 명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평생 품어왔던 전쟁의 무게를 조금은 덜어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병원 측은 조용히 장례 절차를 진행했고 이지의 가족이 빈소를 지켰습니다. 강민지와 수간호사, 몇몇 환자 보호자들도 찾아와 조문했습니다. 김용태 역시 간호사의 부축을 받아 빈소를 찾았습니다. 그는 영정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아직 노쇠하지 않은 시절의 이진혁 모습이 있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도 조금은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하고 김용태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지혜는 그의 곁에서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고맙다고 하셨어요. 아마 선생님이 힘이 되어 주셨을 거예요. 하고 위로했습니다. 김용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진혁의 장례가 끝나고 병동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용태는 여전히 요양병원에 머물렀고 말도 조금씩 더 가능해졌습니다. 그는 어느 날 강민지를 불러 저 태어날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강민지는 살짝 놀랐지만 의사에게 그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검진 결과 김용태는 약간의 재활치료를 추가로 받으면 집에서 생활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 문제나 보호자가 없는 점이 걸림돌이었습니다. 결국 병원 측과 지역복지센터가 협력하여 김용태가 갈 수 있는 장기요양시설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김용태는 이진혁 씨가 떠난 뒤 이곳에 남아있는 게 조금은 힘이 듭니다. 자꾸만 그분 생각이 나서요. 하고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강민지는 그 말에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이곳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돌아오실 수 있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김용태는 미약하게 웃으며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남겨놓은 녹음 파일 혹시 저도 들을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며칠 후 김용태는 병원 상담사와 함께 이진혁이 녹음해둔 음성을 들었습니다. 녹음 속 이진혁은 자신이 참전했던 작전의 이름과 함께 싸웠던 전우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습니다. 나는 그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게 준 우정과 희생은 평생 잊지 못합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되면 조금이나마 이 짐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하고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김용태는 고개를 떨구며 녹음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정말 나와 닮은 사람이네요. 나도 그분과 마찬가지로 전우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고 힘겹게 뱉었습니다. 상담사는 조용히 그의 손등을 잡으며 같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이진영 님도 이렇게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공감해 주길 바라셨을 거예요. 하고 말했습니다. 김용태는 눈가를 훔치며 마지막으로 이진혁의 목소리가 들렸던 부분을 되짚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세상은 살만합니다.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다른 이에게 전달해 준다면 전쟁의 상처도 조금은 덜어지지 않을까요? 라고 이진혁이 말했을 때 배경에 병원 라운지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것은 두 노인이 함께 바라봤던 오후의 풍경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김용태가 병원을 떠나던 날 간호조무사 강민지는 그를 배웅했습니다. 자동차가 없는 관계로 구급차 겸 이송 차량을 통해 장기 요양 시설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 출입문 앞에 섰고 나지막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유난히 낮게 깔렸고 바람이 한결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그럼 정말로 갑니다. 김용태가 작게 말했습니다. 강민지는 새로운 곳에서도 꼭 건강하시고 불편한 점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이진혁 어르신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겁니다. 하고 답했습니다. 김용태는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시선을 돌려 병원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그 건물 3층 창가가 눈에 들어왔고 거기서 이진혁이 늘 바깥을 내다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하고 김용태는 중얼거렸습니다. 차량에 올라타 문이 닫힐 때 그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이진혁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듯 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베풀어준 위로를 내가 더 키워서 누군가에게 전하겠습니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김용태는 새로 옮긴 장기요양 시설에서 천천히 적응했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조금 늘었고 간혹 같은 방을 쓰는 다른 노인들에게 전쟁 때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쉽지 않은 시간을 살아왔기에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용태는 직접 경험한 민간인 피해에 대한 죄책감을 말하면서 그래도 이제는 조금씩 털어놓으니 한결 숨이 쉬어집니다. 하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진혁의 딸 이지혜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가 녹음해둔 파일과 사진 앨범을 보며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와 함께 찍은 옛 전우들의 젊은 얼굴이 선명했습니다. 이지혜는 아버지가 평생 원망하며 살아온 전쟁이야말로 진정으로 후세에 남겨야 할 교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평화기념관이나 역사연구단체에 연락해 아버지의 기록을 기증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요양병원 복도와 병실은 여전히 하루하루가 흘러갔습니다. 강민지는 새벽 근무를 하며 아픈 환자들의 침대를 오갔습니다. 때로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젊은 군인들이 사라진 전쟁을 생각하며 그들이 남긴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깨닫곤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상처를 서로 나누고 보듬으면 조금씩 치유될 수도 있다는 희망도 느꼈습니다. 김용태는 일정 시간이 흐른 뒤 다시 요양병원에 들러 이진혁의 빈 병실을 찾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한번 전쟁의 기억을 떠올리되 이번에는 죄책감만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의 감정도 함께 안고 싶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몸은 언젠가 더 쇠약해질 것이 분명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오래 묵은 전쟁의 진실을 조금이나마 털어놓았다는 안도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결국 그 전쟁은 두 사람의 삶에서 끝나지 않은 상흔이었고 동시에 서로를 이어준 마지막 연결고리이기도 했습니다. 이진혁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김용태를 통해 스스로를 용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김용태는 이진혁의 진심 어린 이해를 통해 더는 그 비극적 사건에만 묶여있지 않고 남은 생을 걸어나갈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 강민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말기 환자들의 일상 속에도 작은 기적과 진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고립된 존재가 아니며 상처받고 망가진 마음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면 다시금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진실. 전쟁은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그 한편에는 인간애와 공감의 가능성이 숨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날의 병동 풍경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 병실복도에 희미하게 비치던 등을 바라보며 이진혁과 김용태가 서로에게 전한 용서와 치유가 아마도 이곳 요양병원의 가장 값진 순간이었을 것이라고 강민지는 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진혁이 녹음한 목소리와 김용태의 눈물, 그리고 강민지의 부드러운 손길은 누군가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아 작은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은 상처를 안고 이 병원을 찾았을 때 그 불씨가 조그맣게 남아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으리라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